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한국농어촌공사예요. 네. 솔직히 농어촌공사라고 하면 저는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데 네네. 취준생들한테 좀 인기가 많을까요? 저도 내부적인 사정은 잘은 모르는데 네. 취준생분들한테 많이 선호되는 곳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지원하시죠. 또 이번에 보니까 300명 이상의 채용이 진행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서류는 작성하셨을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 다듬는 그런 시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사실 여러 공기업을 다뤄봤지만 이 한국농어촌공사 투데이잡스 시즌2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오랜만에 제가 오면은 CEO 메시지를 보는데요. CEO 네. 메시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간략하게 CEO 메시지 보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볼게요. 일단 공사는 1908년도에 창립을 했네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에 어디에 서냐면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과 어업인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 국가의 기초 자원인 주곡이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니까 어제 종영한 갯마을 차차차가 어저께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그 다음에 수자원 확보와 관리 등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일보다는 국민과 농어촌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 의도적이긴 하지만 면접 가서 무엇인가 내가 굉장히 뭐 잘났고 막 도드라져 보이고 이러기보다는 좀 뒤에서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배려나 희생이나 그러한 좀 마인드를 갖추려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공사는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 다양한 농지 활용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좀 찾아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 관리로 충분하고 깨끗한 농어촌 용수를 확보해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청년 농과 전업농 등에게 맞춤형 농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어촌 공간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보면 가서 내려가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착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찐팬이신가 보네요. 네, 별로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니까 깊숙이 빠져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현장 고객 중심의 경영 체제를 갖추고 농어촌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기억해 주시면서 CEO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맞춤형 농업 인프라, 효율적인 물 관리, 맞춤형 농지 지원과 농어촌 공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EO 메시지를 통해서 대략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업을 보면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타이틀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정비, 만들어주는 것과 이제 유지 관리해 주는 거겠죠. 두 번째는 용수입니다.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세 번째는 농지은행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관리기금, 농어촌 연구. 그다음에 기타로는 여기가 의외로 영어 점수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기술 용역, 해외 농업 개발 지원, 지하수 토양 오염 정화 등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순서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기업 분석하시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일 처음엔 기업 CEO 메시지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큰 프레임을 짜시고 그 다음엔 이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네. 있는데 2021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죠. 채용 내용은 어떤가요? 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직원 채용이고요. 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좀 별로긴 한데 채용 신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신분인가 봤더니 5급 신분과 6급 신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뭐 연봉제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초반대라고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수습 기간인데 수습 기간이 보통 3개월 주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와 12개월 이내입니다. 어. 야,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업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진짜 근무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역량을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닐 것인가에 대한 부분. 사계절을 한번 겪어봐라. 그렇죠.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사계절을 같이 한번 겪어보면서 우리도 맞고 당신도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준급의 80%가 나가고요. 작년도에 19년, 20년 신입사원 수습기간은 그래도 6개월로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습기간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무지는 전국 전형과 지역 전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일 윗단에 있는 채용 신분이 5급이랑 네. 6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걸로 요즘 세상에 신분을 나누는지 네. 한번 좀 보시면 일단은 행정직은 없어요. 행정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학력과 전공과 성별과 연령 제한은 없는데 기술직에서 이제 5급과 6급을 나눕니다. 5급은 우리가 보통 4년 제조를 하면 기사를 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5급이고요. 보통 이제 초대졸이라고 하면은 산업 기사를 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기사 이상은 6급이라고 해서 대졸과 초대졸을 기술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분이라는 단어들이 네. 재밌긴 하네요. 약간 그러게요. 뭐 요즘 기하 혹은 뭐 그러게요. 연애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교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 네, 거잖아요. 네. 어쨌든 넘어갔나요? 네.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300명 이상의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직무에서 그럼 채용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이 있는데 문과 계열도 많이 뽑습니다. 총 63명. 그래서 경상 쪽이 40명이고요. 법정이 18명이고 농어촌공사에만 있는 농학 쪽이 5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63명이면 많이 뽑는 거거든요. 또 경상이라고 들어가 있는 쪽에 일반적인 행정직군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한전했잖아요. 네. 네. 한전은 우리 전기공학과 친구들의 꿈이죠. 제일 많이 뽑아주니까. 그럼 여기 농어촌공사는 논과 밭과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토목 쪽, 토목공학과 친구들이 좀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을 총 105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목 96명과 조경과 도시계획 있으니까 토목공학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관련된 게 혹시 농업, 임업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지질이 5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농어촌공사의 가장 메인은 토목공학과 분들의 그 경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제 기전이 있는데 기전도 보통 이제 기계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여긴 특이하게 건축이 45명으로 건축이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이 3분, 환경이 5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전 직무와 토목 직무와 환경 직무를 뽑는데 토목은 아까 말씀드린 토목공학 준비하셨던 분들 40분. 그 다음에 기전은 기계 19분, 전기 19분. 즉 여긴 건축이 없네요. 그래서 5급에서 다 뽑나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 2분이라고 해서 있기 때문에 골고루 문과나 이과나 다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를 쓸 것인가 한번 잘 선택하셔서 소신 지원 아니면 뭐 전략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쌤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표적인 직무를 좀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무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그 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상 법정 농학이라고 아마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영기획,
뭐 자산 관리, 인사, 예산, 회계 감사 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경영 지원에서 하는 역할 그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뽑는 토목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계 기획 관리, 뭐 유지 관리, 토목 건설 사업 관리, 국토 지역 계획, 국제 농업 협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되는 토목이 어떠한 것인지 꼭 직무기술서를 읽어보시고 어느 쪽을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어떤 분들이 지원 가능한지 지원 요건도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은 사실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다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이 기준을 좀 요건을 좀 살펴보는 쪽은 아무래도 기술직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5급 신분, 5급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냐? 기술 분야 전산, 토목, 지질, 기전, 환경에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 및 어학 기준에 있어서 어학 기준이 지난주에 봤던 한전도 850점을 받으면 만점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있으면 됐는데 여기는 한전보단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내가 600점만 있으면 일단 지원할 수는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600점만 있다고 지원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다 850을 준비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아, 한전에 지원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여기를 똑같이 지원하겠구나.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영어 점수가 있어야만 되고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 농어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전 지원하시는 분들이 850 이상을 맞추셨을 테니까 농어촌 공사도 850 이상을 맞춰 놓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5급은 자격 요건이 기사가 있어야 된다. 행정직은 상관없어요. 근데 기술직 분들은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영어는 850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고요. 단 6급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이 아니라 산업기사만 있으시면 되고요. 6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학은 없습니다. 네, 어학은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 공인 어학 성적에 보면 네.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잖아요. 네네. 영어 점수가 없어도 일본어랑 네, 중국어 맞습니다. 있으면 네네. 근데 상관없네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네. 준비하시면서 영어를 따기가 제일 쉬우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갯말 차차차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거기 보면 김선호 씨가 네. 다 해요. 자격증을 탁뭐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분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펀드 매니저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열심히 보시는 네. 쌤. 네. 자, 그러면 한국 농어촌 공사에 지원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좀 채용에 이르게 되는지 그 전형 과정도 한번 살펴보자. 예, 제가 무슨 대입에서 네. 어떤 학교를 지원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 공공기관이 좀 복잡해요. 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5급 기준으로 세 가지를 봐요. 일단 공인 어학 성적이 70점이죠. 이 70점은 아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토익 몇 점을 받아야 된다? 850점 있으면 70점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디에서 변별력이 나냐? 바로 자격증 30점에서 날 겁니다. 이 자격증 30점을 취득하냐? 근데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는 30점 만점이 아니니까 이건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하고 계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자기소개서 없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뭐랑 똑같다? 한전이랑 똑같이 적부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기로 넘어갑니다. 필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NCS만 보냐, 전공시험도 보냐,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NCS가 100점인데 직무수행능력평가가 200점이니까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공시험 쪽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죠. 인성검사도 보는데 인성검사는 적부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면접 전형부터는 뭐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면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첫 번째, 내가 서류에서 과연 몇 점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필기 전형에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농어촌공사 서류 전형만의 특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해봐라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꿀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공공기관 자체가 좀 맞춰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면접 컨설팅이나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보면 거의 NCS를 통과하는 전기공학과나 토목공학과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붙는 데가 한전, 네. 그 다음에 LH,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여기를 좀 많이 붙어요. 특히나 한전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슷하잖아요. 전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를 메인 타겟으로 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취준생 분들의 뭐 베스트 3 하면 농어촌 공사가 사실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실 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소신 지원해 볼 거냐 아니면 전략 지원을 해볼 거냐.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에 따라 만약에 내가 진짜 전략 지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필기 전형에 진짜 목을 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번 나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 약간 강도를 좀 조절하시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서류 전형에서 보면 어학 성적이라든지 뭐 전문직 자격증도 있고 여러 자격증이 많네요. 네네. 이런 비중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부터 한번 서류 첫 번째 단계를 뽀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적부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래도 떨어뜨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죠. 첫 번째, 내용과 무관한 특수 기호를 반복 사용한다라거나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면 떨어진다. 예전에 나왔었죠. 코레일 지원하는데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유유유유유유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중 한 개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 내용 반복. 미기재는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확률은 낮은데 이게 내일 마감인가요? 모레 마감인가요? 모레요. 모레죠. 그렇다면 어차피 적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긁어올 거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똑같은 항목에다 아니 다른 항목에 똑같은 거를 갖다 씌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니까 동일 내용 반복됐는지 여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면제 대상도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 작성인데 서류 심사 면제 대상은 고급 자격증 소지자, 고급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간평,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이분들이 굳이 한국농어촌공사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확률은 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 여러 생각할 필요 없고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에요? 만약? 관련된 뭐 법무 자문이나 뭐 네. 회계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특히나 땅이 있으니까 저도 또 제 관련 분야에서 감정평가사 네. 이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 이공계분들이 대조를 졸업하면은 기사 자격증을 따고요. 그 경력을 쌓고 더 고급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기술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범위에 있어서의 매니징을 하는 거고 뭐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간평사이신 분들이 실무를 띈다라기보다는 더 윗단에서의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분들이 지원할 확률은 낮으니까 일단 대졸로 가면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됐고요. 공인어학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점이었어요. 네. 이 70점은 토익의 환산 점수 850 이상은 다 만점을 받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거의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10점과 30점으로 나뉩니다. 네. 일단 10점에 대한 자격증은 행정직 자격증인데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기술직 자격증은 30점인데 행정직에 10점 플러스 20점이니까 이것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가산점에 관련해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 게 전기 분야의 지정 자격증이 1점을 먹습니다. 근데 이 1점은 또 어디다 주냐면 기전에다가만 줘요. 기전에다가만. 그러니까 아까 직무 중에 기전이라고 하는 네. 분야 거기에만 주는데 보시면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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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기술사, 기술사. 여러분들이 기술사 갖고 있을 확률이 낮거든요. 그럼 이걸 빵점 주냐? 근데 유일하게 전기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 기사 있으면 1점을 드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전기 기사가 있으실 거거든요. 기존 쪽 지원하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 1점 주겠다는 거니까 없으면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전 지원할 때 자격증 20점 가져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전기 기사, 두 번째가 전기 공사 기사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농어촌 공사도 지원할 거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증 따는 게 낫겠어요? 전기 기사 따는 게 낫겠죠, 일단. 그래야 여기도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예, 약간 따라오기 힘드시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정 외국어도 가점을 주는데 사실 지정 외국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래가지고 사실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고용 디딤돌이라고 해서 우리 공사의 고용 디딤돌 수료생 이 부분도 저는 많은 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 우수 인턴 1.1점씩이니까 사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냐면 공인어학 성적 만점, 자격증 일단 기본 점수 10점 만점, 그 다음에 기전이신 분들은 1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정 외국어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고용 디딤돌과 우수 인턴 여기서의 2점인데 이 부분이 되게 크리티컬한 요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어서의 70점, 80점
그다음에 80 행정이신 분들은 80점, 그다음에 기술직이신 분들은 81점은 일단 내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가산점 항목이 많아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복잡한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럼 점수 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의 10점, 기본적인 10점 자격증은 뭐냐? 자, 이것도 표를 한번 좀 볼게요. 5급 자격증 적용 기준에 표가 3가지 있습니다. 한국사 1급 따시면 5점 먹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번 주에 여러분 두 분한테 제가 또 질문 드렸던 게 국어 능력 네. KBS 요것도 1급 갖고 계시면 5점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T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정척이 있으면 5점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3가지 한국사라는 분야와 국어 능력이라는 분야와 IT 능력이라는 분야 3가지가 있으면 15점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5점을 다 주지 않고 2개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10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갖고 계신 게 한국사 1급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척이보다는 커말 1급을 갖고 있을 테니까 웬만한 행정직 분들은 이걸 또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10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2개가 제일 쉬워요, 보통? 가장 많이 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들 거의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따고요. KBS 한국어 능력이 쉽진 않잖아요. 네, 그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난 진짜 한전과 농어촌공사를 메인 타겟으로 하겠다 하면 이거 따야죠. 네, KBS를 따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KBS를 안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굳이 따려고 시간을 쓴다?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가고 싶은 공기업을 좀 추리신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신다면 내가 시간이 남으면 국어 능력을 딸 것인가 다른 걸 딸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행정직과 기술직의 기본적인 10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직계별 인정 자격증, 그러니까 20점을 더 추가적으로 기술직은 가져가는데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기사, 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기사 자격증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자격증은 20점을 가져가는데 기술사이신 분들이 지원한다라기보단 대졸이신 분들이 지원하신다면 기사를 갖고 계실 테니까 이쪽도 저는 다 10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한다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 바로 행정직 분들은 이 자격증 점수에서 10점을 다 드실 확률이 높고요. 그래야만 되고요. 기술직 분들은 20점을 기본적으로 다 장착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조금 경쟁할 수 있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 안쌤이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필기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필기 직무 수행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 인성 검사가 좀 포함이 돼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200점과 100점이니까 어디에 신경을 쓸 거냐라는 거고요. 필기 전형의 시험 수준을 보니까 일단 직무 수행 능력 전공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상 쪽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경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거 나올 것 같고요. 법정은 법학, 행정학.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거의 경영학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경영, 경제, 법, 행정의 4가지 전공시험을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곳들이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다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여기 전공하신 분들이 또 굳이 경영을 또 공부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뭐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이제 농학과 농업경제학이니까 이 부분들은 전공이신 분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는 전산 관련해서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목학, 조경학, 도시계획학, 지질학 등등 출제 범위 수준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채용 분야에 따라서 나뉘죠. 즉 문과와 이과가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수, 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을 혼합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자니까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이 들어간다. 이 부분만 차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다 알아서 준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위해서라도 하고 계시니까 그 공부 그대로 유지하시되
저쪽 전공 시험이 2배가 더 높으니까 저쪽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를 넘기고 그다음 필기까지 통과하고 나면 남은 게 면접 전형인데 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면접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면접 등으로 평가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직무 수행 능력은 당연히 실무 지식과 직무 역량 등을 파악하는 거고 직업 기초 능력은 보니까 직업 윤리, 조직 이해, 대인 관계라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사실 아까 우리 필기 전형에서 제가 NCS 볼 때 의수문자, 그다음에 정자기 나머지 것들이 바로 요 직업기초 능력 면접에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을 다 포함시켜서 필기에서 7가지 보고요. 면접에서 3가지를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은 각 단계별 40% 이상 득점하고 나와 있는데 또 면접의 형태가 뭐 직무수행 능력이다, 직업기초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면접의 형태는 조금 달라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적 능력 및 인성을 체크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면접 준비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준비하기에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 이점이 아니면 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이해는 죄송합니다. 쉬웠어요. 이거 좀 제가 칠판에다 쓰면서 얘기하면 그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서류가 적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뚫을 수 있냐. 그렇다면 저는 한번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를 가지고 뚫어낼 수 있냐와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하셔서 뚫어낼 수 있으시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NCS 공부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전략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 적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농어촌 공사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경쟁력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